요즘 주린이라고 많이 하죠. 주식 투자하는 어린이, 주식 투자의 초보자들입니다. 근데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 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주 상황이 좋은 기업인지, 아니면은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인지, 이런 걸 모르면서 무조건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금융교육 차원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야 된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자산과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자산과 부채, 자본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면은 많은 자산들이 필요하겠죠. 이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현금도 있고, 그 다음에 애상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당장 팔 수 있는 그런 상품, 재고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현금과 애상매출채권과 재고자산 세 가지는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옛날에 장기자산이라고도 하고 고정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토지나 건물이나 어떤 설비, 그리고 어떤 특허권, 이런 자산들은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두 가지가 있는데, 유동자산은 어떤 역할을 하고 비유동자산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은 이 자산 얼마나 많은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비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무상태표에서 살펴보고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지 또는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은 회사인지 판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들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이 자산들은 자금을 마련해서 자산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거는 부채와 자본으로 구입을 합니다. 먼저 자기 자본을 대죠. 내가 만약에 192억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내 돈은 45억이 있다. 그러면 192억이 필요한데 45억이 있으면은 한 170억 정도는 빌려야겠죠. 그래서 필요한 돈이 자산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내 돈이 자본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부채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해서 자본과 부채를 가지고 자산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와 규모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항상 자본 플러스 부채만큼 자산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 부채를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때는 부채를 다 갚고 나면은 돈이 일부가 남게 됩니다. 그 일부 남은 것은 내 몫이죠. 그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은 자본이다. 이 식은 이 앞에 식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부채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다라고 하는
항등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수학이긴 하지만은 중학교 수학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자본과 부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본과 부채는 둘이 힘을 합쳐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는 자금을 공급하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채와 자본은 성격이 달라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부채는 돈을 갚으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이 그림 전체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었죠. 대차대조표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좀 일본식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어떤 새로운 회계 기준을 정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재무상태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차대조표라는 말에 좀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차대조표하고 재무상태표는 같은 얘기니까 크게 헷갈리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간단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채는 돈을 갚으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유동부채는 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비유동부채도 창을 들고 있죠. 그 말은 부채는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사를 공격을 해요.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도내겠다. 라고 공격을 하는 것이 부채입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부채는. 근데 창을 들고 있는 모양이 다릅니다. 유동부채는 창으로 겨누고 있죠. 정말 위험하죠. 당장 갚지 않으면 너네 회사 당장 부도내겠다. 라고 하는 게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말로 뭐 단기부채라고도 하는데 유동부채가 가장 위험한 부채입니다. 이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이 자산 사이드에서 수비하는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보십시오. 비유동부채는 과거에 장기부채라고 했습니다. 한 만기가 1년 넘어가는 그런 부채를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장기부채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회계상의 용어로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이 비유동부채도 부채이다가 보니까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을 겨누고 있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죠. 1년 동안은 이 비유동부채는 이 회사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자본은 웃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맘씨 좋은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이 자본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돈 갚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내 돈이니까요. 그래서 이 자본과 부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본은 갚을 의무도 없고 갚으라고 하지도 않고 해서 아주 안전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채들은 돈을 갚으라고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동부채는 바로 창을 겨누고 있는 아주 위험한 부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부채는 빨리 안 갚으면 부도내겠다라고 창을 겨누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유동부채는 무기는 있지만은 1년 동안 공격 유보다.
1년 동안은 너네들 회사를 하지 않겠다. 1년 동안 돈 안 갚아도 된다. 그러나 이 비유동 부채도 1년이 지나면은 다시 유동 부채가 돼서 창을 그으면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자본을 살펴보십시오. 자본은 공격 의사가 전혀 없죠. 돈 갚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참 자본이 많으면 좋겠죠.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보다는 자본이 많으면 이 회사는 굉장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자산을 만들어야 되죠. 자산을 만들 때 이 자산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가? 첫 번째 원칙은 이 위험한 유동부채, 창을 겨누고 있는 유동부채보다도 유동자산이 많아야겠다. 왜냐하면 유동부채는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그 갚을 수 있는 돈이, 당장 갚을 수 있는 돈이 유동부채보다 많아야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든지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아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 주식이 있으면은 그 주식의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은가, 이 부분을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자산의 구성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야 되는, 검토해 보아야 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와 자본의 합은 왼쪽에 총 자산과 같다. 그렇다면은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많다면은 남아 있는 비유동 자산은, 이쪽에 부채와 자본 쪽에 남아 있는 비유동 부채 플러스 자본보다 적게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항상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보다 많아야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비유동 자산은 비유동 부채와 자본을 합친 규모보다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자산 쪽에서는 자산이 많은데 장기 자산은 자산이 적네,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